저한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정아버지에 대한 비밀이에요. 다들 제가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줄 아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말이죠. 하지만 저희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산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아빠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하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공부해라, 이건 건강에 안 좋으니 먹지 마라 등등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었던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호기롭게 괜찮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아빠가 원하는 건 다 하게 해줄게, 다 사줄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동네에서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것도 명절 아닐 때 받는 유일한 아이였고, 유행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것도 동네에서 가장 먼저 갖는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엄청 잘 살거나 부자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못 사는 집에 속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씀씀이는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집 아빠들처럼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오랫동안 안 보이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하나 이상한 게 있기는 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다가 나타나거나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아빠를 반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모 눈을 뜨고 아빠랑 싸우는 일이 훨씬 더 잦았거든요. 그래도 뭐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아빠가 저한테는 선물도 듬뿍 사다 주고 용돈도 많이 주니 어린 마음에 엄마가 원망스럽고 아빠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꼭 끌어안고 엄마 밉다고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가슴을 탁탁 치며 내 마음을 대체 누가 아냐고 고개를 저으셨죠. 하지만 조금 머리가 크고 나서는 다른 집과 우리 집 아빠가 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저희 아빠 좀도둑 사기꾼이었어요. 며칠씩 나갔다 들어오는 건 나름 아빠와 함께 팀을 이뤄서 좀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랑 도둑질을 했던 거고요. 한동안 집에 못 들어왔던 건 도둑질한 게 들키거나 뭔가 일이 틀어져서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제야 왜 무섭게 생긴 낯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아빠를 찾았는지 그때마다 엄마가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며 눈물바람을 해대고 내가 그 인간이랑 갈라서야지 말아야지 하며 발버둥을 쳤던 것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한창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하필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예전에 아빠를 체포한 적이 있었던 은퇴한 경찰이었던 거죠. 그분이 아빠를 보고 놀란 얼굴로 이제 맘 잡고 제대로 사는 거냐고 하시는 바람에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동네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더 어이없었던 건 그때 제가 아빠와 어디를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아빠가 그분을 보자마자 저를 두고 바로 주랭랑을 쳐서 며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들들 볶자 엄마가 가슴을 탁탁 치며 평생을 숨겼는데 그 인간 결국 이 사달을 낸다며 제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좀도둑 사기꾼의 딸이라니요. 도둑질로 가져온 것들을 친구들한테 자랑하며 뻐기고 살았던 지난 시간이 죽을 만큼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정체를 알게 되고 부들부들 떨며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는데 4달 만에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김없이 손에는 저한테 줄 선물들이 꼬질꼬질한 봉투에 담겨 들려 있었고 안주머니에는 두둑한 용돈 봉투도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아빠는 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잔뜩 애교를 부리며 보고 싶었다. 왜 이제 왔냐? 아빠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랬었나 봐요. 하지만 이미 아빠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제 반응은 아빠가 바랬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있는 대로 아빠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똑같은 말을 엄마가 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아빠가 제가 그러니까 머뭇하면서 순간 몹시 당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춘기의 패기란 누군가의 당황스러움을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뻔뻔함이 더해지나 봅니다. 아빠가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자 저는 더욱 기세등등해서 더 심하게 아빠에게 못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서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는 것과 동시에 아빠는 딸의 신고로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고,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후로는 절대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엄마에게 묻지 않았죠. 그냥 눈치로 가끔 엄마와 아빠가 연락을 하거나 밖에서 만나는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할 뿐, 구체적으로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나, 아빠 건강은 괜찮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에게 엄포를 놨죠. 엄마가 뭐에 눈이 돌아서 아직 아빠랑 안 헤어지고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의 엄마 표정은 몹시 복잡했습니다. 자식한테 그런 아빠를 만들어줬다는 게 슬퍼서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쨌건 그날 이후 아빠는 정말로 제 인생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아빠가 그냥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진짜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왜 사람이 계속 말로 반복하다 보면 그게 진실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정말로 아빠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진 건 지금의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까지 계속 연애에 실패하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결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부탁해서 연이 다 만난 사람입니다. 저희를 주선해준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쪽이 아버지가 있기는 한데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아버지가 하나 계시고,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서로 한쪽 부모가 없는 상실감을 채워갈 수 있는 짝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살다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로 공통점을 찾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봐서는 남편도 뭔가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난 후에 좀 친해진 다음 물어봤더니 몹시 슬픈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 아니, 뭐 폭력적이거나 뭐 그런 증상은 아닌데 그냥 세상에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방에서 잘 안 나가. 우리 집에서는 그냥 방을 따로 살고 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외출도 전혀 안 하시는 거야? 집 밖 출입은 전혀 안 하시고 사실 방문 닫고 잘 나오지도 않으셔. 나도 아버지 얼굴 본 지 오래되었지 뭐. 하루에 2번 엄마가 안에다가 식사를 넣어드리는데 그냥 그것만 드시고 안에서 생활하시는 거지. 아니, 그래도 사람이 화장실도 가야 하고 씻기도 해야 하잖아. 아, 아버지가 계시는 방이 아파트로 따지면 화장실이랑 작은 베란다가 딸려있는 안방 같은 그런 공간이라 뭐 그냥 그 안에서 대충 다 해결하시는 것 같아. 방이랑 연결된 베란다에서 뭐 가끔 브루스타로 요리도 해 드시는 것 같고. 어머님이 좀 힘드시겠다.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는 엄마도 익숙해지셨지 뭐. 그러면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건가? 맞아. 그냥 히키코모리라고 생각하면 돼. 나도 그래서 아빠 얼굴 못 본지 꽤 오래됐어. 살아는 계시지만 뭐 아빠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주 어렸을 때 빼곤 없어서.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제야 주선자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이없긴 한데 그 사실이 은근 공통 부모를 만들어주긴 하더라고요. 저도 따지고 보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남편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예 돌아가신 분이라고 확정이 되면 마음에 미련이라도 없고 부재에 의한 상실감도 건강하게 들어오는데 살아있으나 곁에 없는 애매한 상실감은 은근 찝찝하고 괴롭거든요. 이걸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답답했는데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아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없던 관심이 부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아버지 행방을 몰라서 어렸을 때 아버지 외에는 기억이 없어. 아,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행방을 모르겠다고 하면 여기저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져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거든. 아, 그렇구나. 그 마음 이해해. 나도 가끔 그냥 누가 부모님 물어보면 어머니만 계시다고 할 때 있거든. 일단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하면 날 보는 안쓰러운 시선도 싫기도 하고 가끔 사람들이 나한테 너도 그러면 아빠 닮아서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선입관 갖는 것도 싫고. 아, 맞아. 그런 선입관 너무 싫고 불편하지. 저희는 그 얘기를 하며 서로 희미하게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아프고 창피하지만 그 상처를 나누고 나니 좀 더 서로가 편해지는 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인생에 고춧가루처럼 끼어 있던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친해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죠. 당연히 결혼할 때도 양쪽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새아가 어떻게 보면 찜찜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그리고 제가 부담되면 시댁에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절대 저희에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어머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몹시 순탄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시아버지가 방에서 안 나오시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집에 오는 것도 별로 반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댁에 가면 신발 벗기가 무섭게 다시 나가자고 보채시더라고요. 나가서 외식하자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말입니다. 설날 추석 이런 명절에도 잠깐 인사만 하고는 바로 밖에 나와서 식사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제 친구들은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명절 때 전을 안 부쳐도 되고 시끄럽게 식구들 떠드는 사이에서 피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냐며 저한테 너무 부럽다고 성화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죠. 결혼 후 시댁에 가서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이 1시간 정도일까요? 그런데 이 편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함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말씀대로 자식을 귀찮게 하는 것이 싫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진짜 제가 시댁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으신 건지 혹은 제가 시댁에 불편한 존재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남편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든 시댁에 안 가려고 애쓰는데 당신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 말이죠. 사실 듣고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예민하게 구는 건가, 이게 행복한 건가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7년 차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댁에서 몇 개월 살아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7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입주해야 되는 집은 분양받은 집이라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두 개의 입주 날짜가 절대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전셋집 주인한테 딱 3달만 우리가 월세를 내고 살겠다라고 했지만 집주인도 몹시 곤란한 얼굴을 하며 자기 아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장 한국에 들어와 자리 잡아야 될 일이 생겼다면서 비워줘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딱 저희가 약속한 이사 날짜 다음 날 외국에서 짐을 들고 들어와 바로 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시댁에 3개월만 얹혀 살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몹시 곤란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물론 시댁에 여유가 있는 방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어머님과 아버님이 누구와 함께 사는 걸 싫어하시니 될까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제가 많이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아니,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돈 아껴준다고 먼저 들어와서 살라고 한다는데 내가 3년을 산다고 하냐, 뭐 평생을 같이 있겠냐고 하냐, 딱 3개월이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해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해도 제 말이 맞거든요. 저한테 무슨 전염병이 있지 않는 한 굳이 이렇게까지 철벽을 세워서 저를 집에 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어머님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며칠 뒤에 못 이기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3개월 뿐이라면 들어와서 살라고 했다나요? 사실 이때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셨거든요. 저희 시댁 구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시댁은 단층 주택인데 메인으로 쓰는 집을 짓고 나중에 한쪽에 조립식 하우스처럼 작은 공간을 하나 더 마련을 해서 붙인 2개 집이 이어진 것 같은 구조입니다. 원래 집에 있는 안방에서 아버님이 지내시고 어머님은 나중에 지은 조립식 주택 같은 데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으신다는 아버님이 왜 저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셨을까 의아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당신이 너무 더위를 타서 좀 시원한 공간으로 와서 생활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가 공간으로 들어가셔야 했던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본가 공간에 작은 방을 쓰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혹시 시댁에서 좀 신세질 수 없겠냐고 했던 겁니다. 만약 시댁이 방도 없고 세대 분리가 불가능한 집이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호텔이나 단기 월세를 구했겠지만 충분히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어머님이 본가 공간을 잠시만 써주시면 되니까 생활비 3달 대드리고 잠시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였어요. 저희 살림은 임대형 창고에 잠시 맡기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들어가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시댁살이지 어머님도 거의 저희 쪽으로 오지 않으시고 저희가 어머님 쪽으로 가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으셔서 정말로 그냥 분리된 남남인 공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한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먼저 방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아버님이 생각보다 집안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철저하게 그 공간으로 못 오게 저를 막으셔서 들여다보거나 제가 가서 직접 본 건 아니었지만 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비슷한 공간에 있다 보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도 느껴지고 대화하는 톤도 들리고 하니까요. 그런데 방 안에만 콕 박혀 있다고 보기에는 거실 텔레비전도 계속 틀어져 있고 분명히 발소리도 어머님 발소리가 아닌 발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버님이 방에만 계신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남편한테도 언뜻 물어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는 3개월만 얌전히 여기 있다가 나가면 되니까 그냥 다 신경 쓰지 말고 제 생활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게 스스로 해결될 때까지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가끔 꾸중도 들었는데 천성이다 보니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어떡하든 아버님 얼굴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게다가 한번 어머님이 부지불식간에 제 남편이 아버님과 꼭 닮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남편이 얼굴을 확 찌푸리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아니 아들이 아빠를 닮았댔는데 왜 저렇게 싫어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고 왠지 아버님 얼굴을 보면 남편이 나이 들었을 때를 미리 볼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님 얼굴을 한번 보고 제가 며느리입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올라왔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죠. 절반 정도는 장난스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처럼 숨어있는 아버님의 마음을 며느리가 호로록 녹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꿈같은 스토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어머님이 대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게 저를 차단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엄청 비싼 대게를 샀거든요. 뭔가 제대로 된 핑계가 있어야 불쑥 찾아 들어갈 명분이 생길 것 같아서요. 호기심이 지갑 사정을 이기더라고요. 일단 슬그머니 문을 열고 게를 열심히 찌기 시작했죠. 왜 고기 굽는 냄새보다 게 찌는 생선 굽는 냄새가 더 멀리 가고 그러잖아요. 이쯤 되면 어머님 아버님도 게 냄새에 회가 동하셨겠다 싶어서 큰 거 3마리를 채반에 딱 받쳐들고 불쑥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게 쪘어요. 뜨거워요. 바로 드셔야 해서 급하게 가져왔어요. 그러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세상에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집 비우시면 몰래 나와 보지 말라던 TV 틀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면 급하게 TV도 끄고 허둥지둥 공부하는 척하거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거실에 나온 적 없는 척을 하는 거요. 딱 어머님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두 분이서 다정하게 TV를 보며 뭔가 드시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아버님이 불이 나게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시고 어머님은 당황하면서 제 앞을 막아 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빚받는 사람처럼 제 손에 들린 게 바구니를 낚아채듯이 받으신 후에 자꾸 제 시야를 가리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얼굴에 너무 당황한 빛이 가득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근실이 비싼 게만 3마리 들인 채 얼레벌레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기분이 찜찜해서 별로 넘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나와 어머님과 함께 TV를 보고 과일이며 간식을 드실 정도면 히키코모리는 아닌 거잖아요. 히키코모리는 정말 방문 꼭 닫고 거기서 일절 나오지 않은 채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남편이 저한테 말할 때도 아버님이 히키코모리라고 했었는데 가만 보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뿐이지 집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거든요. 가끔 어머님 집에 갔을 때도 보면 늘 거실이나 화장실에 아버님 물건이 나와 있고 그 물건들도 사용감이 있는 것이 방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닌 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무슨 원수의 딸도 아니고 그래도 며느리인데 한 집 사는 동안 얼굴 한번 볼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궁금함과 의아함이 깊어지고 거기에 의심과 서운함이 더해지니 그 다음은 분노와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사건 이후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정말로 고열에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제가 알아놓으니 남편이 걱정하며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냐, 힘든 일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다 싶어서 얼른 남편을 붙들고 펑펑 울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대체 왜 아버님은 거실에서 놀고 떠들고 다 하는데 나만 안 만나주는 거냐? 나 당신도 몰래 집에 가서 아버님 만나고 오는 거 다 안다. 대체 나만 안 보는 이유가 뭐냐고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몰래 가서 아버님을 만나는 거 안다는 건 그냥 넘겨 짚은 말인데 어라, 남편 표정 보니 정말 그랬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는데 세상에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집 가족 아니라고 이럴 바엔 그냥 이혼하자는 말까지 훅 질렀더니 그제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도 생각지도 않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기는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쨌건 오늘은 끝까지 간다 하는 마음으로 획 돌아 누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혹시 남편이 한숨 푹 쉬면서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이혼하자 라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은 그런 걸로 이혼을 말하는 게 어딨냐며 아버지가 진짜로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단연간 노력한 덕분에 그나마 거실까지는 나오시는 거라고 아들인 자기 얼굴 본 것도 몇 주 안 된다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신적인 문제잖아.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든데 뭐 어쨌거니 아빠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엄마랑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어. 당신 사진이랑 우리 결혼식 사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든 당신 익숙하게 만들어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의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알겠다고 수긍을 하면 그 조금만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강하게 나간 거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아니, 상처가 났을 때 밴드만 죽어라 붙이면 뭐해? 공기도 통하고 물도 좀 닿고 그래야 초반에는 덧나나 어쩌나 힘들어도 약 바르고 닦지 않고 그래야 새슬 돋지. 언제까지 사진 보여주면서 달랠 건데. 그리고 우리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사 가잖아. 지금 이렇게 조석으로 붙어 있을 때도 얼굴 한번 안 보면서 이사 가고 나면 퍽이나 보겠다. 남편 얼굴이 난감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제 말이 맞거든요. 할 말 없죠 뭐. 그렇게 남편한테 한바탕 쏘아붙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래저래 말도 걸고 괜히 집안일도 안 하던 거 더 하는 척하고 그랬지만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 나쁜 생각을 한번 밖으로 딱 내뱉고 나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 자체가 계속 나무 자라듯 자라서 기분을 언짢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죠.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뭔가 어머님과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찮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기 가족의 안 좋은 부분 혹은 아픈 부분이니 숨기고 싶을 수도 있죠. 저도 친정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다, 자기도 얼굴 본 지 오래됐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시아버지를 안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저희 부부에게 이사라는 변수가 없어서 시댁에 깃들어 살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시아버지는 정말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켠으론 불쌍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를 속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고 그 생각은 점점 제 안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제가 마음이 풀리거나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편이 아마 어머님과 진지하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3, 4일쯤 지났을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며느리 얼굴 좀 보자고 하셔서 어머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요. 아버님이? 결혼식 때도 못 가서 미안하다고 저녁 식사는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대. 당신이 궁금해하는 거 어머님이 말씀하셨나 봐.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어쨌건 제가 원했던 바이기 때문에 좋아라 하는 마음 반, 궁금증과 겁이 섞인 마음 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시부모님이 계신 옆 공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님이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어머님 뒤에 숨어서 불편하시거나 힘들어하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아니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런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도 살짝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만난 아버님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눈도 잘 마주치고 얘기도 잘 통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더 수다스러우신 분이더라고요. 대체 이런 분이 어디가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안 좋다는 걸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오히려 순간순간 뭐랄까 살짝 미스테리하다고나 할까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의심스럽다 혹은 기묘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집에 그렇게 오래 계신 것 치고는 너무나 밖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계셨고요. 가만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안 가보신 데가 없고 안 해보신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판 얘기가 나오면 전문 용어와 함께 공사 현장 얘기가 줄줄 흘러나오고 지방의 어느 도시 얘기가 나오면 또 거기에 뭐가 있고 어떤 게 볼만하고 맛있는지가 줄줄 나오더라고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직접 겪은 것처럼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선명해서 점점 더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평생 직업이 없었다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엄청 많은 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술이 한두 잔 들어가시니까 과거 얘기가 줄줄 나오는데 무슨 모험가의 모험 얘기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 공장에서 몰래 철근 가져다가 엿바꿔 먹은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너무 가난한데 잘 곳이 없어서 휴가 간 사람들 집만 찾아다니며 차마 집에는 못 들어가고 마당 한켠 개집에서 그 집 개랑 같이 비를 피했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레파토리도 다양했습니다. 약간 야인시대나 약간 6, 70년대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를 듣는 것만 같아 은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아버지 얘기가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은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처음 보는 며느리 앞에서 아버님이 뭔가 실수하실까봐 아니면 두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걱정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버님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아버님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많은 걸 쏟아내시고 나면 이 다음에 하실 말씀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자고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얘기가 다 어쩜 이렇게 재미있어요? 다행히 건강 찾으셔서 저도 만나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는 자주자주 뵙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씩 웃으시면서 조만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긴가 했죠. 순간 어머님이 옆에서 갑자기 엄청 당황하신 얼굴로 아버님이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어서 조만간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라면서 순식간에 얼버무려 주시더라고요. 또 별 의심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리곤 아버님께 조금 더 친근하게 굴고 싶은 마음에 쓱 다가가 셀카를 시도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오늘 기념인데 며느리랑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셔야죠. 웃으세요. 김치. 그랬더니 아버님이 순간 얼굴이 굳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손은 셔터를 누른 상태였죠. 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버님이 사진 찍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 사진 지워라, 지워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사진 한 장 같이 찍었는데 아무리 못생기게 나왔거나 이상하게 나왔어도 사진 지워달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서 너무 집요하게 지워달라고 하고 남편도 저한테 핸드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진을 지우겠다고요. 아니, 사진 한 장 찍은 게 이렇게 온 식구가 달려들 일인가 싶었습니다. 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대답이 나가더라고요. 지우겠다고 그 앞에서 바로 사진을 지워버렸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밥도 먹고 이런저런 수다도 떨면서 이 정도면 서로 만날만 하겠다,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다가 집으로 건너오는 길 다시 기분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죠.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거봐. 내가 아버지 아직 완전히 사회화가 되신 거 아니라고 했잖아. 조금 그런 거 예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찮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해줘.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더 이상 찌푸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님 만나기 전에 저도 나름 이것저것 알아봤었거든요. 조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일반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혼자 자극을 받고 그 자극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상인 일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버님한테는 그 자극이라는 것이 사진이었나 보다라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엄마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듣고 저희 시댁 얘기 얼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사진 얘기는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사진이 자극 요소가 되면 이성적으로 지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막 화를 내면서 발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듣고 보니 또 그랬지만 이미 지난 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너한테 얘기 듣고 네 시아버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단 생각했었는데 사진도 못 찍게 하니 얼굴을 못 보겠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엄마, 사진을 지우긴 했는데 그거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 클라우드가 뭐야? 요즘엔 사진을 찍거나 핸드폰에 저장하면 인터넷 안에 있는 가상 공간에 그게 자동으로 저장되거든. 핸드폰 같은 거 잊어버렸을 때 거기에 있는 걸로 찾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그거 해놓은 것 같아. 잠깐만. 저는 제 사진첩과 연결된 클라우드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예상대로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이 우리 시아버지야. 그렇게 엄마에게 시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던 엄마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얼굴을 확대하면서까지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오른쪽 눈썹 끝에 이거 까만 거 혹시 사마귀니? 엄마, 어떻게 알았어? 사진에서는 거의 점처럼 보이는데 되게 불룩 튀어나온 사마귀야. 근데 신기하네. 어떻게 딱 보고 사마귀인 걸 알지? 제가 신기해서 엄마에게 다시 물어봤는데 엄마는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미간까지 찌푸려 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시아버지를 살펴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좀 이상해. 관상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그냥 자세하게 한번 봤어. 그러면서 엄마가 슬그머니 저한테 핸드폰을 다시 주고 뭔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 혹시 아는 사람이냐,
갑자기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막 캐물었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만 하더니 그날 저랑 같이 점심 먹기로 해놓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는 걸 잊어버렸다며 불이 나게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왜 시아버지만 끼면 다들 이상해져? 시아버지가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나? 좀 어이없긴 하지만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뭔가 엄마의 태도가 찜찜해서 계속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한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지우라고 퇴근을 했는데 클라우드에 사진을 남겨뒀었고 그걸 엄마한테 보여준 걸 알면 펄펄 뛸 게 뻔하니까요. 그냥 엄마의 반응이 걱정돼서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는데 다음날 아침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몹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혹시 오늘 점심시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엄마한테 어제는 대체 무슨 일이었냐? 혹시 어제 우리 시아버지 사진 본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복잡한 일이 있냐? 나 엄마가 그렇게 간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이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늘 숨기는 거 없이 시원시원한 엄마가 알 수 없게 행동을 하시니 이거 분명 뭔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러 나간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저희 아빠가 엄마 옆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이라 누구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저희 아빠더라고요. 말도 없이 아빠와 함께 나온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대체 왜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자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것 같았는지 황급히 엄마가 오더니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묻기도 전에 변명처럼 설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용서하거나 아빠랑 뭔가 다시 시작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어제 시아버지 사진 보고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너희 아빠랑 같이 나온 거야. 너 그 사진 안 지웠지? 뭔가 이상했어요. 뜬금없이 시아버지 사진 얘기가 여기서 또 왜 나오나 싶었죠. 안 지웠는데? 근데 아빠랑 시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야? 일단 와봐. 저는 아주 어색한 얼굴로 아빠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빠도 저한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네 시아버지라는 사람 사진 좀 보자. 좀 어이가 없었어요. 십수년 만에 만난 딸, 그 딸한테 오랜만이다라는 말 대신 잘 살았냐,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아니고 시아버지 사진을 다짜고짜 보자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하지만 옆에서 엄마가 너무나 애가 타는 눈빛으로 빨리 사진을 보여주라는 듯이 턱짓을 해서 그냥 핸드폰을 열어 시아버지 사진을 찾아 아빠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전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차근차근 미간을 찌푸리며 있는 대로 확대해서 보던 아빠가 전화기를 확 내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이 나쁜 새끼, 드디어 찾았다. 어안이 벙벙했죠. 일단 아빠의 저런 얼굴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다짜고짜 욕부터 하면서 글쎄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나쁜 새끼 지금 찾았다뇨. 우리 시아버지를 알아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둘이 번갈아가며 제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 저희 아빠와 함께 좀도둑질을 하던 동료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정말 좀도둑으로 잔잔하게 사고를 친 거라면 저희 시아버지는 꽤 큰 사고를 많이 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에피소드처럼 말해줬던 작은 사고들, 남의 집에 들어가 계집에서 잤다거나
공사장 철근을 훔쳐 팔았다거나 하는 범죄는 시아버지가 아닌 저희 아빠가 하신 거였고, 시아버지는 사람을 해치거나 강도질을 하던 분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둘이 함께 다니면서 망도 봐주고 같이 훔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시아버지가 폭력적으로 무섭게 변해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별하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10여 년 전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하나 크게 상하게 하고 나름 마음 잡고 살기 위해 노력 중이던 아빠에게 다 뒤집어 씌운 채 도망을 갔던 거였습니다. 증거가 아빠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서 곧 풀려나기는 했지만 아빠로서는 새 인생 살던 중에 떨어진 날벼락이었던 데다가 아빠의 과거를 모르던 당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과거를 알게 되어 다시 이사를 가고 새 직장을 구하고 숨어 살아야 하는 삶이 시작된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저희 시아버지가 다치게 한 사람은 계속 지금까지도 몸이 성치 않아 온 식구가 다 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연관 있는 아빠에게 얼마 전까지도 찾아와 행방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게 아니냐, 너도 범죄자다 이러면서 괴롭히고 했고요. 저희 시아버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서 지명수배가 걸려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며칠 뒤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래서 그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너무 억울해서 이놈 자식을 대체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모른다. 그런데 마누라고 자식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딱 잡았더니 아이 내가 찾을 도리가 있냐. 게다가 수년 전에 야반 도주하다시피 집까지 이사를 가버려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제야 저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엄마 아빠가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이틀 정도 집 이사 때문에 연락이 늦거나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기억과 함께 그동안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의 모든 것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졌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격하게 저를 집에 오는 걸 막았는지,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면서 굳이 사진 찍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굴었는지 다 그제야 납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분노하게 한 건 시어머니까지는 그렇다 쳐도 남편까지 시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제게 숨겼다는 겁니다. 아빠 말을 들어보면 그 집 아들이 아주 시침 뚝대면서 자기 아빠 행방 모른다. 그리고 그 강도질 조만간 공소시효도 끝날 텐데 지금 와서 굳이 찾아 뭐 하겠냐 이런 소리까지 했다는 걸 보면 남편도 시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게 확실했어요. 정말 너무 분했습니다. 어떡하든 제가 속아온 세월을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침대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의 공소시효는 불과 3일이 남은 상태였고 저는 어떡하든 죗값을 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혼인의 파탄 사유를 남편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범죄 사실을 안 채로 은닉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혼인 파탄의 사유를 물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진행을 의뢰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연락을 했죠. 저녁 먹으러 가도 되냐고 말이에요. 한번 시아버지와 안면을 터서 편해지셨는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누그러지신 건지 흔쾌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과 술을 듬뿍 싸서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퇴근하고 곧장 온 남편도 함께 동석했죠. 저는 새 식구한테 열심히 알랑방구를 끼며 밥도 주고 술도 주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술이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둘 다 술자리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주사가 4~5시간은 정신없이 자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찬물을 부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결혼 초에 남편이 인사불성이 되게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 등에 엎여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미워서 찬물 한 바가지를 부었는데도 모르고 자더라고요. 나중에야 그 주사가 시어머니를 꼭 닮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시아버지는 한 번도 제가 술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술버릇이 어떤지를 몰랐는데 그날 마시면서 보니까 엄청 빨리 많이 마시고 바로 취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나게 술을 드시고 완전 거나하게 취한 후에 과거 얘기를 마구마구 하며 무용담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제가 준비한 술과 음식을 듬뿍 먹고 세 식구가 모두 인사불성이 됐을 때 저는 조용히 시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법이 바뀌어서 아버님 어제부터 자유예요. 저 그이한테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잠든 줄 알았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제가 다 얘기했어. 나 자유야. 아, 왜? 올해부터 나이도 만 나이로 없앴잖아요. 자기 나이보다 2살 어려졌잖아요. 공소시효도 똑같대요. 네, 그렇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그 얘기를 진짜 믿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10수년 만에 바깥 공기를 좀 마셔야겠다는 겁니다. 술김에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제가 모실게요 라고 말이죠. 남편과 어머니는 각각 식탁과 소파에서 널브러진 채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있었고 술에는 취했지만 자기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걸 굳게 믿은 채 벌떡 일어난 아버님을 집 밖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제 차에 아버님을 태웠죠. 아버님, 안전벨트 하세요.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아버님은 술에 얼큰하게 취하신 채로 이게 몇 년 만에 타보는 자동차냐며 드디어 나는 자유를 얻었다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엑셀을 밟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얼큰하게 취해 안전벨트와 무라일체가 된 것만 같은 아버님을 조용히 어느 한 곳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경찰서였죠. 차 안에서 깊이 잠든 아버님을 두고 경찰서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깜짝 놀라며 지명수배범 얼굴이 담긴 파일을 제 앞에 펼쳐놓더라고요. 차근차근 강도상의 쪽을 살펴보다 보니 거기에 정말로 저희 아버님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 지금 제 차에 자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아버님은 공소시효가 채 이틀도 남지 않은 때에 며느리인 저의 신고로 전격 체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모든 걸 알고 경찰서로 뛰어온 어머님과 남편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지만 그 두 사람도 공범으로 제가 같이 신고해버렸어요. 남편은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며 펄펄 뛰었고 저는 사기쳐서 결혼한 네가 문제지 범죄자를 신고한 내가 문제냐며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어머님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된 채 유치장에 구금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난 세월 정말 확실하게 속고 산 게 드러나더라고요. 중간중간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것은 공소시효 때문에 숨어있던 아버님이 그걸 못 참고 한 번씩 뛰쳐나가 자잘하게 사고치던 걸 수습하러 갔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이 살던 집도 정신지체 부부를 속여 그 사람들한테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을 갈취한 것인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진실된 게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죠. 시아버지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구속이 되었고 저는 남편의 바락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게 붙어있던 범죄자들을 떼어내고 나니 지난 몇 년이 꿈 같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크게 발전하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아빠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비록 아빠도 바른 삶을 살아오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인정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 건데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겪고 나니 오히려 저희 아빠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겠지만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 아빠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절 만나러 온 아빠에게 그랬죠.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빠가 살아온 삶이 내게 상처인 것은 맞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제 앞에서 글쎄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이 세상 살면서 무서울 게 없었다. 갖고 싶으면 훔치고,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네가 나한테 실망이라고, 저리 가라고,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 알았다. 세상에서 자식만큼 무서운 게 없구나. 나 정말로 다시는 쟤를 못 보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야.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꼭 안아드리고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만 괜찮다고 하면 같이 살라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글쎄 몹시 수줍은 얼굴로 저한테만 말 안 했지 아빠 사는 집이랑 제가 친정이라고 알고 있는 엄마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온 지 꽤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제 뭔가 나한테 숨기는 거 정말 싫어. 아주 숨기는 거라고는 지긋지긋하니까 두 사람도 다 나한테 뭔가 숨길 생각 조금도 하지 마요. 알았죠? 그렇게 저는 다시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을 이뤘습니다. 저희 시댁, 아니 전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시아버지였던 사람은 그 와중에 감옥 안에서 어설프게 탈옥 계획 짜다가 배신당해서 감형은커녕 교도소 내에서도 엄중 감시 받는 사람이 되었고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내내 자기는 억울하다고 울어 제끼다가 깜빡 내 군기 반장한테 아주 혼쭐나는 삶을 살고 있다네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었던 사람의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시아버지만 숨겨주고 도와준 게 아니라 본인도 사기죄로 몇 건 고소가 들어온 상태였다네요. 세상에, 제가 진짜 사기꾼이랑 살고 있었던 거죠. 구속 중에 추가로 발견된 여죄 때문에 또다시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난 가족이라면 가족이겠어요. 여튼 저는 그 셋을 떨어내고 제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된 거죠 뭐. 앞으로는 그냥 저랑 엄마 아빠만 보면서 살려고요. 그동안 아빠를 미워하며 보낸 세월을 보상하려면 두 분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